여러분은 한국에서 10명 중 단 3명만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머지 7명은 보통 75세에서 80세 초반 사이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걷고 아침을 먹고 시장에 나가던 분들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응급실과 치료병동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이러한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내과 전문의 김성훈입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노인의료센터에서 노인 건강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4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찍 알수록 빨리 바꿀수록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한 이후 제 지도를 따른 노인의 87%가 85세를 건강하게 넘겼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비결은 특별한 유전자나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습관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4가지 중요한 습관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드릴 테니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더 유연해지고 기억력이 더 맑아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충분히 85세, 나아가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포기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피로와 무기력은 점점 심해지고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날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85세 전에 쇠약해지는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내 수분 부족, 즉 만성 탈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자주 마시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켜 몸이 심각하게 탈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물 마시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거나 나는 목이 안 마른데 괜찮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병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한 사례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74세 이정숙 할머니입니다.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에는 어지러워 소파에만 앉아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식사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잦았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체내 수분량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3가지를 모두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약들이 나트륨과 수분을 몸 밖으로 몰래 배출시키면서 장기간 탈수 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적어도 4컵의 물을 마시고 마그네슘을 추가로 보충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얼굴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특히 짜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간 탈수에서 벗어난 몸의 회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당장 심각한 질병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며 혈압이 오르고 혈관은 점점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탈수는 체내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독소가 쌓이면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흔히 노화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단순히 수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이 탈수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관찰해 보세요.
옅고 맑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을 띠면 탈수 신호입니다. 둘째, 거울로 혀를 확인해 보세요. 혀 표면이 건조하고 갈라져 있거나 하얀 막이 끼거나 매끈하지 않다면 몸 전체가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등 피부를 살짝 잡아당겨 보세요. 피부가 원래 자리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회복된다면 이는 명확한 탈수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해도 손쉽게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8컵을 꼭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계속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셔도 괜찮지만 노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은 한 번에 한 컵씩 하루에 4번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은 밤새 건조했던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어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식 섭취량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해도 이동 과정에서 이미 많은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때 물 한 컵이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늦지 않게 따뜻한 물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만 마셔도 밤 동안의 탈수를 막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3~5일 만에 배변이 수월해지고 두통이 줄어들며 무기력함도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데 그러면 운동은 충분한 거 아닌가요? 물론 걷기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산책을 했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가볍게 발을 헛디뎌 고관절이 골절되어 결국 병원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걷기는 지구력만 키울 뿐 몸을 지탱하는 근력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허벅지, 엉덩이와 같은 핵심 근육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지만 따로 단련하지 않으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폐렴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근육은 앉고, 일어서고, 걷고, 씹고, 호흡하는 모든 일상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차츰 쇠약해집니다. 저는 78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하루만 보 이상 걷기만 하면 건강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부족해 발을 살짝 헛디뎠을 뿐인데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동이 불편해졌고 식욕과 삶의 의지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줄어들지만 다시 회복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 몇 가지를 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 운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헬스장이나 무거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와 약간의 끈기면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았다가 10번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기대지 않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해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개선합니다. 다음은 벽이나 싱크대를 짚고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두 발을 모아 똑바로 서서 균형을 위해 벽에 손을 가볍게 댄 후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몇 초간 유지하다가 내리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식탁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한쪽 발을 들어 약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균형 감각이 날마다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비록 단순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휴식하거나 TV를 볼 때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몇 번 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흔히 하루 10분 운동은 병원에서 시비를 막아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이런 근력 강화 운동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번밖에 못했더라도 내일은 서서히 3번으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날카로운 통증이 있거나 관절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노인분들이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약이병을 고쳐주는 동시에 몸에서 어떤 것들을 몰래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약을 끊어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이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이영철 어르신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기에 약 복용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억이 자꾸 끊기고 말하려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음이 느려지고 대화 도중 멍하니 서 있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려했던 질환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혈액에서 비타민 B1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마그네슘과 코엔자임 Q랭 수치도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질병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 때문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경향이 있고 당뇨약은 천천히 비타민 B군을 고갈시킵니다. 또 고지혈증 약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 역할을 하는 COQ 대행을 줄입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뇌가 맑게 작동하며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어르신께 매일 식단에 등푸른 생선, 바나나, 견과류를 더하고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조제를 통해 보충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말씀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뚜렷하게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점차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이 제 몸에서 영양소를 빼앗고 있었군요. 약은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으로 인해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식단의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에너지는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하나만 더해도 심장과 신경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고등어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오메가3와 코엔자임 Q3이 풍부해 혈관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더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약이 빼앗아간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든 절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몸이 영양소를 잃었다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자연식품이나 건강보조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4번째 공통점은 질병이나 약처럼 눈에 띄는 것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이는 어떤 신체 질환보다도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단절되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립이나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건강에 매우 큰 위험 요인입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입니다. 외롭게 지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지쳐버리며 뇌의 감정 조절 능력도 점차 약해집니다. 교류가 줄고 만남이 줄면 뇌는 자극을 잃고 감정은 무뎌지며 몸은 점차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습니다. 저는 80세가 넘은 박모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원래 건강도 꽤 괜찮았고 약도 많이 드시지 않았으며 매일 직접 요리를 하고 정원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받는 것조차 꺼려했고 양로원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단 1년 만에 신체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탈진 상태로 오셨을 때 저는 혈압보다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검사 결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최소 10분은 전화 통화를 하세요. 자식에게 걸어도 좋고 친구에게 걸어도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귀한 약입니다.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자녀와 통화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불면증이 줄었으며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하나의 병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치료약은 바로 소통입니다. 하루 10분의 대화, 일주일에 한 번의 나들이, 양로원에서의 노래 한 곡, 복지관에서의 한마디 인사,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육체와 정신을 함께 살리는 약입니다. 아마 제가 4가지, 즉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근육을 지키고 영양소를 보충하고 연결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말은 좋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작은 변화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84세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고 기력이 쇠해 매일매일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약을 빠짐없이 챙겨 먹었지만 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몸은 차츰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 4컵의 물, 식사 때 한 줌의 견과류, 10분간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 그리고 딸에게 전화 한 통.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두 분은 함께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자, 식사 전에 견과류를 씹자, 저녁에는 마주 앉아 다리 들기 운동을 하자. 3달 뒤 재진 결과 두 분의 혈압은 더 안정적이었고 근육도 조금 늘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는 김영자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 사신 지 오래였고 한구울제를 자주 복용하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머무르셨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참여해 보시라고 권하자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곳도 싫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쉬다가 우연히 음악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한 달 후 복지관 직원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김할머니가 교실에서 가장 크게 노래하십니다. 그 후 할머니는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에는 잠도 더 잘 이루셨습니다. 단 한 곡의 노래 단 한 번의 외출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하루 일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 밤새 건조했던 몸을 깨워주세요. 이어서 하트 5분간 깊게 호흡해 폐를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번 정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몸과 뇌를 깨우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식탁에 고등어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조금 더하고 견과류를 한 줌 곁들여 보세요. 이는 심장, 뇌, 근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식사 후에는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단 10분의 대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 됩니다. 오후에는 시간이 되면 집 안이나 마당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어서 벽이나 싱크대에 손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몇 번 추가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균형 감각을 키워 넘어짐을 예방해줍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더 마셔 밤 동안 탈수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모임이나 복지관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더 단순하게는 부부가 마주 앉아 하루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바로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 단순한 일정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건강과 마음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5세, 나아가 100세까지도 활기차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과 함께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범하는 몇 가지 흔한 실수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수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한 번에 충분히 마시고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심장과 신장이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아 불편을 일으키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여러 번 작은 컵으로 올바른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이 걷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걷기는 유연성을 키우는데 매우 좋지만 근육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만 보를 걷지만 작은 걸음에 넘어져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근육 운동을 소홀히 하면 몸의 기초가 날마다 약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몸이 나아졌다고 느끼면 임의로 약을 끊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약은 환자의 구체적인 질환 상태를 바탕으로 의사가 처방한 것이며 갑자기 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좋아진 것 같아도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실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그러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과 닫힌 태도가 몸과 마음을 어떤 질병보다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대화, 복지관 활동 한 번, 그것은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어야 오히려 자식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삶은 더 편안해집니다. 노인 상담을 하면서 저는 몇 가지 반복되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일상적인 건강과 관련된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며 이 부분에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건강보조제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나요? 입니다. 요즘 TV, 신문, 인터넷에는 건강보조제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것만 먹으면 저것만 쓰면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약속하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를 사서 하루에 10알 넘게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제가 수명을 늘려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보다 매일의 식사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생선, 채소, 과일, 곡류, 견과류,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건강보조제는 정말로 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만 보충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고 당뇨약을 먹는 사람은 비타민 B군이 고갈될 수 있으며 고지혈증 약을 쓰는 사람은 시오글투램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는 보조제를 보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여러 종류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간은 더 많은 대사를 처리해야 하며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커집니다. 많은 과학 연구들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습관, 그리고 사회적 교류가 바로 장수의 열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등푸른 생선 한 조각,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이런 소박한 것들이 값비싼 건강보조제 한 상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도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 앉기를 못하겠어요. 이건 역시 흔한 상황입니다. 무릎 통증, 관절염, 척추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움직이지 않을수록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관절은 더 약해지며 통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만약 일어나 앉기를 할 수 없다면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기대 서서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무릎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고 몇 초간 유지한 후 내리고 반대쪽 다리로 바꿔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생수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0.5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여러 번 들어 올렸다 내리면 팔과 어깨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리 근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육이 다 중요합니다. 작은 동작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지나치게 빨리 소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운동 중에 관절이 날카롭게 아프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가볍고 적합한 동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근육 피로감이라면 그것은 좋은 신호로 근육이 단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제가 신장 질환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해독이 된다 라는 것을 건강의 황금 규칙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물 마시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기계와 같습니다. 신장은 필터처럼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물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여분의 물이 몸에 쌓여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부종, 호흡 곤란이 생기고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마셔야 할까요? 답은 개인의 신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하루에 4-6컵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만성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분 섭취량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1리터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장 질환을 치료받는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물의 양을 줄이거나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원칙은 같습니다. 물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신장이나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또 하나의 질문은 친구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외로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멀리 살게 되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대화할 친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소통은 꼭 옛 친구나 가족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작은 연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가게 주인과 나누는 짧은 대화, 복지관에서의 대화 한 번, 이런 작은 연결들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몇 마디 대화라도 소통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체조 동호회, 노래교실 걷기 모임과 같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단 참여하면 사회적 유대가 점차 형성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만으로 외로움은 충분히 밀려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들은 제가 오랜 진료 생활에서 들어온 수많은 궁금증 중 일부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내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꾸준히 유지한다면 건강과 수명은 분명히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나 약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근육을 지키고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하고 사회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완벽하게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도 몸은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시든 화분에 매일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70세든 80세든 변화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의 궤적이 달라집니다. 물 한 컵, 10번에 앉았다 일어서기, 견과류 한 줌, 전화 한 통. 그중 어느 것이든 일주일에 3번만 꾸준히 해도 몸은 기억합니다. 그 신호가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어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물을 3컵만 마셨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신 성공입니다. 오늘 운동을 깜빡하셨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쉬셔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을 지탱해주기 위한 것이지 스스로에게 부담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여전히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배우자와 함께 더 많은 길을 걸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이웃과 친구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긴 삶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